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영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알아보고 또 고객과 우리 페르소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린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 같고요. 우리가 창업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의 교육 과정에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린 스타트업은 빠르게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소한의 기능만을 구현한 제품을 제작하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수정과 개선을 반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야지라고 결정을 했으면 빠르게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이제는 최소한 기능만을 구현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이 과연 만족을 하는가?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제품인가를 계속 검증을 해 나가면서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을 우리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린 스타트업의 핵심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구현한 제품, 즉 우리가 앞선 시간에 MVP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MVP를 빠르게 제작을 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계속 수정 및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정 및 개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품을 개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린이라는 의미는 기름기를 쫙 뺀 이러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을까?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 없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MVP를 만들고 이 MVP를 그대로 우리가 제품으로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MVP를 고객에게 보여주고 고객의 반응을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품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제품이 있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을 것이냐? 이러한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그 반응은 또 어떠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은 제품과 고객을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빌드와 메저와 런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가 제품을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빌드와 메저와 런 사이클은 우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MVP를 개발하고 난 다음 이 MVP를 바탕으로 고객 반응과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필요하면 피벗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이러한 아이디어인데 고객들에게 반응을 조사해 본 결과 고객들이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지속해서 이용할 의향이 없다라거나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반응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또 MVP를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냈던 아이디어가 과연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MVP를 바탕으로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측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린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단계에서는 최소 기능 제품을 제작을 하고 고객에게 검증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만을 먼저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검증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측정 단계에서는 단순히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가설 검증을 위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정말 이 제품을 원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정 지표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대개 이제 클릭 수, 회원 가입, 그리고 결제 전환율, 이탈률 등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우리의 가설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단계에서는 이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가설 검증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처음 수립한 가설이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또 다른 가설을 통해서 또 다른 내용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더 확장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가설을 수립했는데 이 가설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 우리는 고객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검증을 해보니 고객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면 원인을 파악하거나 또 새로운 가설을 또 검증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방향을,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피벗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 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가설이라는 것은 특정 현상이나 관계에 대해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된 잠정적 설명이나 주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 가능한 어떤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측정 가능한 지표로 연결해야 되고 고객의 행동이나 반응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즉, 가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수립하면 좋겠죠. 고객은 서비스 접속 후 30% 이상이 회원 가입을 할 것이다. 무료 체험을 사용한 고객의 15% 이상은 1개월 내 유료 결제를 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가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설들을 수립해 놓고 우리가 MVP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반응을 살폈을 때 과연 고객들이 30% 이상 회원 가입을 하는가? 혹은 15% 이상은 1개월 내에 유료 결제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30% 이상 회원 가입을 하는지, 1개월 내로 유료 결제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측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대화 기반 생일 선물 추천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가설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인의 생일 선물을 고를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추천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을 이렇게 수립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가설은 고객은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생일 선물을 추천해주는 플랫폼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생일 선물을 추천해주는 플랫폼, 내가 과거의 어떤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생일 선물을 추천해 준다면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다. 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가 이제 두 번째 가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가 추천받은 선물 중 최소 20% 이상은 실제 구매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추천해 주면 20% 이상은 이 선물을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수립한 세 가지 가설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가설을 수립을 했다면 우리는 이 가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리고 지표는 또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사람들은 선물을 고르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어떤 선물 추천 플랫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죠. 자,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뷰나 설문을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일 선물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 혹은 어렵지 않더라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선택이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한번 측정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화 기반 추천이 선물을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가정. 이러한 가설을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MVP를 제작을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표는 추천 선물의 정확도 그리고 이런 추천을 받은 사람의 만족도로 아마 측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선물을 추천하면 20%는 구매할 것이다 라는 가설. 검증 방법은 구매를 실제로 했는가 추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20명 정도가 실제로 이 선물을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설에 따른 검증 방법과 핵심 지표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가설을 수립하고 핵심 지표를 만들어낸 다음 우리가 이걸 직접 측정을 이제 해보고 이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선택한 비율이 75%다. 많은 사람들한테 설문했는데 선물을 고르기가 어려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선물을 고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확도나 만족도를 측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매 전환율이 20%가 되는지 이렇게 측정한 다음에 이 결과를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설을 검증해 본 결과 실제로 이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추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구매 전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다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면 추천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 현재 MVP에서는 대화 기간, 언제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설정하는 기능은 없었는데 대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면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새롭게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천 선물의 종류를 우리가 3가지만 나타냈었는데 5가지로 늘린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가설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또 최저가 정보, 가격에 대한 최저가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면 구매 전환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또 세 번째 가설은 또 이렇게 한번 수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MVP를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형 화분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세로형 화분입니다. 이 세로형 화분이 어떤 기술적인 장점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화분이 별로 예쁘지가 않다 혹은 단순히 화분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화분이 과연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을 개발한 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화분을 더 선호할까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세로형 화분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화분에 태양광 모듈과 LED를 설치하면 낮에는 꽃이 보이고 어두워지면 조명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수립을 하고 제품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처럼 화분 위쪽에다가 이런 태양광 모듈과 LED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낮에는 사람들이 이 꽃이 보이고 밤에는 이렇게 경관 조명
혹은 이런 로터리에서 유도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판매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형 화분에 태양광 헤드를 추가하여 기능성 화분으로 제작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화분이 조금 밋밋하거나 임팩트가 없어 보였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헤드를 장착하는 순간 보다 화분이 좀 더 기능성 화분으로 변신을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인데요. 이렇게 펜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볼펜에다가 리모컨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을 하다가 이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필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펜을 내려놓고 마우스나 키보드를 클릭해서 정지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 필기할 내용을 다시 필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기가 끝나면 다시 키보드나 마우스를 클릭해서 영상을 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중간중간에 필기가 많아지게 되면 계속해서 펜을 내려놓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클릭하고 다시 필기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들이 다 합쳐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정지 및 재생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때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정지 및 재생이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공부의 효율을,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공부 효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설을 수립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를 정지, 재생이 가능하다면 집중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수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가설을 세워 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듣는 동안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두 번째,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은 비싼 가격에도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MVP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MVP는 디자인이나 어떤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이다라는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MVP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런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린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서 바로 이 아이디어를 바로 판매가 가능한 어떤 시제품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어떤 가설을 수립하고 이 가설을 바탕으로 이런 MVP를 먼저 제작한 다음 이 MVP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불편하면 마우스 기능을 대체할 것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동영상 플레이 리모컨이었습니다. 볼펜과 일체화되다시피 설계됐으니 마우스와 볼펜을 번갈아 잡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든 셈. 필기를 하다가 리모컨의 버튼만 살짝 누르면 동영상 파일의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고 정지와 재생 기능뿐 아니라 앞뒤로 감기까지. 요거 작고도 참 편리한 아이디어네요.
이전대로라면 인터넷 강의를 조작할 땐 당연히 마우스에서 손을 뗄 수도 없었지만 이젠 강의는 강의대로 조작하면서 필기는 필기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자, 이러한 문제, 사람들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할 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앞서 봤던 어떤 MVP라는 것을 제작하게 됐고, 이 MVP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러한 제품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린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고객 분석과 페르소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들을 발굴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는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를 정의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는 마케팅 기회와 문제를 파악하고 아이디어와 행동 대안을 생성, 평가,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시장 조사에서 우리는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치를 탐색하거나 창출하거나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조직이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치를 탐색하고 창출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조직이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활동을 의미하고요. 마케팅은 일시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장 조사를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고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객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마케팅에 대한 환경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케팅 환경 분석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외부 기회와 위협 요인, 내부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미시 환경 등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 요인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분석 기법으로는 패스트 기법 혹은 스왓 분석, 3시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고객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패스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분석이라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외부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요.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우리가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분석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 그리고 이 사업 분야, 산업 분야에 대한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정치적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세금 감면 정책, 어떤 규제 완화, 정부의 지원 확대,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인 요인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관세 인상,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인 요인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거나 또 환경 의식이 강화됐거나 소비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요인은 인공지능의 발전 혹은 무인 기술의 발전, 이러한 어떤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흔히 패스트 분석의 기술적 요인이고요. 이 패스트 분석은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의 창업 아이템이 과연 시장에서의 어떠한 강점과 약점, 어떠한 문제, 위협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일 선물 추천 플랫폼에 대해서 패스트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먼저 정치적 환경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으로는 그런데 계속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일 선물을 간소하게 하거나 이제는 서로 주고받지 않게 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요인은 SNS나 챗봇,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더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요인으로 보게 되면 인공지능과 스마트폰의 성능이 향상됐고 어떤 바이브 코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술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생일 선물 추천 플랫폼에 패스트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압 분석인데 수압 분석이란 기업이나 개인, 조직, 제품 등이 처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분석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우리 창업팀이 처한 외부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수압 분석을 통해서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조직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압 분석은 이렇게 네 가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의 내부의 강점, 그리고 내부의 약점, 외부의 기회 요인과 외부의 위협 요인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한 다음 우리가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기회 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위협 요인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내부 강점,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부 강점, 창업자의 경영 능력이 우수하다, 창업 경력이 많이 있다, 그리고 제품 개발 역량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좀 더 원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혹은 우리가 어떤 판매에 대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우리 내부 조직의 강점이 되겠죠. 그러면 내부 조직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 어떤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브랜드 이미지가 낮다. 혹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 자금 조달 능력이 좀 부족하다.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약점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외부의 기회 요인은 소득 수준이 증대되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다. 높은 경제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환율이 인상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협 요인은 뭘까요? 새로운 경쟁사가 출현한다. 또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혹은 관세나 무역 규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외부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일 선물 추천 플랫폼의 수합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부의 강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앱이나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자체 플랫폼이 없다. 또 개발 인력이 좀 부족하다. 또는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 내부의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기회 요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메신저 앱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외부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부의 위협 요인은 외부의 위협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메신저 앱의 다양화, 즉 사람들이 하나의 메신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메신저를 동시에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인스타나 혹은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화가 어떻게 보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또 경제 침체 및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것들이 외부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방어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는 강점과 약점,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 SO 전략, 즉 강점과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 그리고 약점, 우리의 내부의 약점과 외부의 기회 요인을 활용해서 만회 전략, 우리 약점을 어떻게 만회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ST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외부의 위협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우회할 것인가에 대한 ST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점, 그리고 우리 외부의 위협 요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생존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바탕으로 4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과 경쟁사와 자사로 구성된 3가지 핵심 요소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3시 분석은 이렇게 고객과 경쟁사, 자사를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차별성과 강점을 통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시 전략에서 고객에 대한 평가 요소,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평가 요소, 우리 회사에 대한 평가 요소를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장 규모, 경제 성장률, 또 시장 세분화, 니즈,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평가를 할 것인가? 목표 시장의 규모는 충분히 존재하는가? 혹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은가? 고객의 니즈와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는가? 그래서 경쟁사를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잠재적인 경쟁사의 진입 가능성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자사에 대해서 평가할 때 기준은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또 우리 회사는 경쟁사와 비교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지, 우리 회사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시장의 규모를 한번 측정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보통 탐, 삼, 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나 발표 자료에는 시장의 규모를 표현할 때 이렇게 탐, 삼, 솜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탐의 경우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이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전체 시장, 즉 선물 관련 소비가 일어나는 모든 시장을 포함하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전체의 선물 시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의 경우는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깃 세그먼트,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생일 선물에 한정된 시장 중 온라인 쇼핑몰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 시장, 예를 들자면 전체의 생일 선물 중 선물 비중이 약 25%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솜의 경우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 점유가 가능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장,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자원이나 회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 바로 진입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플랫폼이 초기 진입 시 점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장 규모, 그래서 초기 타깃이 20, 30대 여성, 카카오톡 이용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탐, 삼, 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 그리고 전체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가, 고객은 충분한가, 고객과 시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이 시장을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탐은 전체 시장 규모, 삼은 접근 가능한 타겟 시장, 솜은 실제 점유 가능한 시장. 그래서 탐, 삼, 솜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은 한 7천억 시장, 유효 시장, 우리가 타겟 실제로 접근 가능한 타겟 시장은 1,000억 규모,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진입 가능한 시장은 150억 규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현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객 분석은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및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고객의 특성이나 행동, 욕구,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는 고객 분석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해야 될까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고객을 분석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회를 발견하는 이유, 즉 고객을 통해서 시장의 공백을 파악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고요. 또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즉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타겟 광고를 통하여 고객 맞춤형 광고가 또 가능할 것이고요. 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경쟁사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고객의 특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고객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 방법과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 있는데,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설문을 조사한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은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플랫폼의 로그를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을 거고요. 정성적 분석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고객을 만나서 우리가 1대1로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객을 관찰해서 조사한다거나 혹은 앞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고객 여정 맵을 통해서 여정 분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은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의 사용자와 지불자로 구분됩니다.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지불자라는 개념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실제로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과 지불하는 사람은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권도를 한번 네이버에서 태권도 도장, 태권도 체육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우리 집 주변에 수많은 태권도 체육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태권도 체육관 입장, 그러니까 태권도 체육관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은 누구일까요? 학생들이 주로 태권도 학원을 다니게 되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을 배우는, 태권도를 배우는 초등학생이 우리의 고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학원의 경우 우리가 이 학원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맞지만 실제 이 태권도 학원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되겠죠. 즉 우리가 이렇게 사용자와 지불자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고객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돈은 다른 사람이 지불하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의 고객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사용자와 지불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둘을 누구를 먼저 만족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이 태권도 학원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태권도 학원에 비해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초등학생들이 이 태권도 학원에서 어떤 걸 배우는가, 재밌어 하는가, 힘들어 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객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와 지불자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을 고객으로 먼저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권도 학원 입장에서는 사용자, 초등학생들, 실제로 운동을 배우는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체력 단련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한다거나 혹은 태권도 학원에서 힘든 운동이 아니라 재미 중심의 어떤 커리큘럼을 하는 것이 일단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의 지불자인 학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등교나 학교 도우미를 운영한다거나 어떤 대회를 출전해서 학생들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또 태권도 학원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불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일 선물 추천 플랫폼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앞서 우리가 네이버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생일 선물을 많이 검색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더 포장에 대한 니즈가 있는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일 선물 추천 플랫폼은 고객은 누구일까? 인스타 DM 혹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 20대, 30대, 남자일까? 여자일까? 직장인일까? 학생일까?
또한 아이폰을 이용하는 유저일까?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유저일까?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고객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에 대해서 페르소나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분석한 대표 고객을 구체적인 가상의 인물로 설정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고객 집단이 아니라 실제 사람처럼 묘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소나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름이나 나이, 성별, 직업, 라이프 스타일 혹은 성격 등 구체적인 고객의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선물, 추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페르소나를 통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즉, 대략적인 20, 30대 여성, 40, 50대 남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접적인 고객이 되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어떻게 되며 현재 사는 곳, 이 사람의 직장, 이 사람의 취미,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하나의 가상의 인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페르소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페르소나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GPT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GPT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GPT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입력을 해주고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의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GPT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생일 선물을 추천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 자, 타겟은 30대라고 하겠습니다. 30대 여성이야. 그렇죠? 이 사람은 직장인일까요? 일반인일까요? 직장인으로 한번 해볼까요? 직업은 직장인이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부산에 거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 정보를 바탕으로 페르소나를 만들어줘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결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GPT가 만들어준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센스는 있고 시간이 없는 사람. 즉, 이름은 가명으로 김서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나이는 34살. 거주는 부산시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직업은 중견기업 사무직, 마케팅 이쪽 계열. 연봉대는 4천만 원 중후반. 라이프 스타일은 평일은 회사와 집을 반복하고 주말에는 카페, 전시, 바다, 산책을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SNS 주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사용 빈도가 높고 저장은 많이 하지 않지만 실제 구매는 망설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을 보면요, 선물의 의미와 센스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흔한 선물, 성의 없어 보이는 선물은 싫어하는 거고요.
하지만 선물 고민 시간은 쓰는 것은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패 없는 선택을 원하고 가격보다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잘 골랐다라고 하는 어떤 만족감을 중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 동료 생일, 주로 이제 선물을 하는 대상은 회사 동료이거나 친한 친구이거나 뭐 대학 동기이거나 혹은 뭐 가족들이거나 가끔은 나 자신에게 주는 생일 선물 이런 것도 표현을 해줬고요. 자, 공통적인 고민은 취향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과하면 부담스럽고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선물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인스타나 쿠팡이나 카카오 선물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선물을 해야 좋을지 이러한 것들을 막 검색하는 게 피로를 느낀다고 하고요. 정보는 많은데 판단이 어렵다. 즉, 이게 30대 여성이 좋아하는 선물인가? 이 선물을 해주면 이 친구가 괜찮아, 좋아할까? 그죠? 그리고 부산 로컬 선택지가 부족하다. 부산에 있지만 선물 추천은 늘 서울 기준이다. 뭐 이런 것도 표현을 하네요. 그 다음 상대 맥락 반영이 어렵다. 이 사람이 어떤 친밀도나 관계나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더라. 자, 현재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느끼는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니즈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서비스는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니즈가 있는가,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는 무엇인가, 이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상대 상황을 반영한 추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가격대를 원하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이 선물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센스 있어 보일 수 있는 어떤 설명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니즈. 그 다음 부산 기준 옵션이라는 걸 표현을 했는데 부산 소상공인 브랜드인가 혹은 뭐 로컬을 체험할 수 있는가 당일 수령 가능한 선물인가 이러한 것도 사람들이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빠른 결정 3분 안에 후보 3개면 뭐 충분하다. 그러니까 빠르게 3개 정도를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한 가지만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여러 가지를 추천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어떤 가상의 니즈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기대하는 경험은 무엇일까? 자, 몇 가지 질문만 답하면 내가 직접 고민한 것처럼 보이는 선물을 골라주면 좋겠어. GPT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 이런 뭐 센스 있는 선물, 실패 없는 선택, 30대 여성 취향, 뭐 부산 로컬, 시간 절약, 맥락 기반 추천.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하나의 페르소나가 되는 것입니다. GPT가 만들어준 페르소나는 30대 여성인 경우는 이러한 니즈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이 30대 여성 고객들은 이러한 플랫폼에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만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페르소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 페르소나를 40대 남성 직장인으로 생성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페르소나를 만들었는데 40대 남성 직장인은 그럼 어떤 페르소나로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GPT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상의 페르소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GPT가 만든 40대 남성 페르소나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름은 박민수,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44세의 남자이고요. 직업은 중견기업 과장 혹은 차장급 정도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봉은 6천만 원 내외인 것 같고요. 자, 라이프 스타일은 평일은 주로 이제 회사에 있겠죠. 그리고 퇴근 후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혼술을 하는,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그리고 쇼핑은 목적이 있을 때만 쇼핑을 하고 주로 온라인을 선호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박민수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요. 성의 없어 보이는 선물은 피하고 싶어 한다. 성향이 트렌디한 감성과 또 너무 과잉은 좀 부담스럽다. 너무 트렌디한 거는 부담스러워하고요. 선물을 고민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좀 더 싫어하고요. 검증된 선택, 실패 확률이 낮은 선물을 선호하고 싶어 한다. 자, 이러한 가치관과 성향이 있고요. 자, 선물을 주는 상황은 주로 이제 회사 동료나 후배 혹은 거래처나 지인, 배우자, 부모님 또는 어떠한 장인, 장모님 생신 때, 그리고 가끔은 아이에게 주는 선물, 주로 이런 상황에서 선물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의 고민은 너무 성의 없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한 선물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문제는 뭐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런 사람들의 니즈는 어떤 실용적과 품격을 갖춘 선물, 관계 중심의 추천, 그리고 또 40대 남성들이 이 상황에서 많이 선택하는 어떠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 거고요. 빠르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공통적인 니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40대 남성인 경우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에 기대하는 경험은 몇 가지만 체크하면 살 수 있는 선물을 대신 골라주는 도구면 된다. 힘들게 어떠한 걸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를 하면 선물이 추천될 수 있는 그러한 니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페르소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어떠한 고객을 보다 디테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사진도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러면 GPT를 통해서 우리가 위 두 사람에 대해서 두 명의 페르소나에 대하여 사진도 생성해줘 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만 입력하면 사진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도 만들었고요. 두 페르소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 더 좋겠죠. 이런 사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한 장으로 PPT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페르소나를 만드는 이유는 이 페르소나를 기준으로 우리가 앞으로 마케팅 전략이나 우리의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30대 여성이 선호하는 UI, UX, 40대 남성이 선호하는 UI, UX, 30대 여성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기능과 남성이 좋아하는 기능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우리가 고객의 특성,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이 페르소나의 성향이나 어떤 가치관, 니즈에 따라 다르게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 타겟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타겟이 3, 40대가 아니라 5, 60대를 타겟으로 한다. 만약에 어떠한 실버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또 그러한 실버 세대는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아주 편리한 또 직관적인 UI, UX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페르소나, 타겟을 정하고 페르소나를 만드는 이유는 그 페르소나에 맞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